조용히 해. 자, 아까 연계해가지고 그 과거 물리 아까 못하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103번 2차원 충돌 문제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105번까지만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104가 잘린 거예요. 104는 해볼까 이것도? 근데 너무 오래 걸릴까봐. 책이 아니, 없어요. 백삼 아래쪽에 그 문제 자체가 그냥 104가 없어졌어? 사진도 그래서 사라진 거. 아, 중간에 잘리는 그림도 그래서 사라진 거. 일부러 빼시는 거. 내가 안 뺐는데 이거. 잘렸어요. 편집 그 뭐야 하기 전에 잘려버린 느낌이네. 그 어쨌든 104번 노가다 문제라서 노가다 문제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빼버리고 일단 103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103번은) 그 처음에 이제 그림이 안 나왔는데 처음에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0m/s로 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질량은 2kg.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던 이게 이제 5kg짜리고요. 5kg B라고 하는 이제 5kg 물체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림이고 충돌하면서 여기가 이제 충돌 지점이라고 하면은 A는 이쪽으로 튕겨 나갔어요. 이쪽으로 튕겨 나가서 V1이라고 하는 속도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튕겨 나가서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V2의 속도를 갖게 됐다 생각하면 되고 각도가 있는데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의 각도로 이렇게 튕겨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보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X축과 Y축에 대한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V1, V2 미장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지 그지? 그러면은 X축과 Y축에 대한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주면 문제가 대부분 풀립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충돌 전에 A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X축 방향의 속도 성분만 갖고 있잖아. 그래서 2kg에 10m/s 이렇게 해주면은 충돌 전에 X축 방향으로의 운동량의 크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이 충돌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2kg 물체는 V1이라는 속도로 받치지만 내가 얘기했지만 이 대각선 방향의 속도 성분은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으로 분해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 V1의 코사인 60도로 표현을 해주면 돼. 그래서 2kg에 V1의 코사인 60도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V2의 코사인 30도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5kg에 V2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에 해당되니까 V1, V2만 지금 미지양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똑같이 식을 세워야 되는데 얘가 처음에 Y축에 대한 속도 성분이 아예 없었어, 그지? 얘는 정지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0은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이렇게 충돌 전에는 아예 수직 방향에 대한 운동량이 없었어. 하지만 충돌한 이후에는 생겼죠. 얘 같은 경우는 2kg짜리 같은 경우는 V1의 사인 60도.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불러봐. 그렇지, 마이너스 해줘야지.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5kg에 V2의 사인 30도. 여기서 만약 마이너스를 빼먹은 사람들은 연립이 잘 안 될 거야. 식이 뭐 푼다고 해도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식을 갖다 연립해서 풀면 아까 V1이 얼마 나온다고? 얼마 나온다고? V1이? 어? V1이 5m/s. V2가 2루트 나오고 2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까? 네.
여기까지만 하자. 맨 마지막에 105번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냥 빼도 됩니다. 다음에 이거 알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후회할 수도 있어요. 괜히 물어봤다. 앉아가지고 한 30분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과거 물리는 마무리하고 이제 선행 물리로 넘어가서 선행 물리 아까 특강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지? 에너지 보존 문제 다 풀었었나 이거? 풀다 말았지 그지? 몇 번까지 풀었냐 아까?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남았나? 아 제일 뒤에 그 몇 페이지냐면 98페이지에 9번 10번 풀고 마무리하자. 98페이지에 9번 10번 문제 요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참고로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는 둘 다 수능형 문제입니다. 아 이거 딱 그 수능 특강인가 완성인가 거기에 있던 문제인데 이거 갖고 왔네요 그대로. 풀어봅시다. 선생님 그림 그리기 그동안 풀어봐라. 이상하게 빗면 나오면 어렵지 않냐? 그치? 아니 이상하게 빗면 나오면 어려운 것 같아 수능 문제들은. 서지 선생님은 무서워하나 봐 애들이 그지? 너희들도 서지 선생님 들어오시니? 서지 아니요. 안 들어오시지? 그 지우학 선생님 따로 또 한 분 계시지? 쌤. 부원장님 아쌤 하셨어요. 아쌤 하실 때 쌤. 그러다가 응? 재준이 풀었어 이거? 아니 안 풀려 앞으로 선생님이 안 풀어줘도 선생님이 알아서 풀어주니까 뭐 풀 필요가 없다? 그럼 뭐야? 정신적 충격. 정신적 충격 때문에 뭐 때문에? 화학 그것 때문에 성 때문에? 네. 좀 어때? 물리를 잘 봤으면 된 거지. 물리도 잘 봤어 물리는. 그래요. 평균 이상 봤으니까 뭐. 다행이네요. 물리만 잘했으면 되지. 화학은 네가 암기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지. 너무 어렵. 물리도 평균이야. 화학이? 네. 그럼 그 비결을 저기 영수한테 물어봐. 물어봐. 그럼 이거는 노하우를 좀 배우는 거야. 어떻게 공부하는지. 네.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인가 하나 주면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나. 맨 없게 말이야. 그 맨입을 대냐 그게. 야 이거 어떻게 잘하냐 이딴 식으로 물어보지 말고. 겁나 싸가지 없잖아. 선생님. 저 물리 10의 자리 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1의 자리 있어. 1의 자리 알아서 뭐 할래?
아니 점수를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또 없는 있고. 거야. 진짜. 아 진짜. 아니 얼마 전에 점수 이렇게 누가 공개했었나 봐. 그랬더니 막 지들끼리 막 서로 약 올리고 막 서로 막 점수 막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자존심 상하게 막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지들끼리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엄마한테 간 거야 그 소리가. 헐. 그럼 엄마 어떤 느낌이야? 아니 왜 성적 때문에 우리 애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어쩌냐 막 이런 말들이 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제일 스트레스. 그래서 성적 공개를 집 가서 알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네. 그래서 못 하는 거니까 잘한 사람들은 뭐 공개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성적표 보면 너희들만 알아. 알겠지? 그리고 아까 내가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쏘쏘합니다. 쏘쏘하게 봤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같이 해볼까요? 정답은요?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맞은 사람. 오, 역시 이찬이 집에서 풀어왔어요. 집에서 풀어왔어. 해답지 보고 아니. 안 보고 AI 아 A한테 물어봤어. 아니. 오케이 고생했다. 어쨌든 아니 근데 요즘 AI들 되게 똑똑해졌던데. 헷갈리다. 그거는 못.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챗GPT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처음에 영재학교 문제 이렇게 풀다가 좀 막히면 물어보면 잘 몰랐거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답 알려주고 막 잘못 알려주고 막 그랬었어. 근데 요즘은 정답률이 굉장히 좋던데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요즘은 그 문제 만들 때 챗GPT나 제미나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얘네들은 문제를 딱 만들어라고 딱 하면은 수준 낮은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소스를 잘 던져주니까 굉장히 그 수월하더라. 그러니까 일주일 걸리던 그런 작업 효율이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 세상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다. 너희들 그거 아세요? 지금 메모리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메모리가 뭔 줄 아냐 혹시? 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컴퓨터를 평소에 잘 조립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요즘 가장 핫한 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옛날에 8기가에 8기 아니야 16기가에 한 5만 원, 4만 원밖에 안 하던 게 요즘 얼마인 줄 알아? 3만 원. 100만. 요즘 20만 원씩 해. 20만 원씩. 옛날에는 메모리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컴퓨터 조립하는 데 있어서 한 돈 10만 원 정도 적게 투자하면 5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냥 필수 불가결하게 그냥 써야 되는 그냥 그 부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메모리 하나 추가하려면 50만 원이에요. 헐. 미쳤어. 바가지 컴퓨터 아니에요? 가격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가격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픽 카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더 비싸지. 그렇게 더 비싸졌어 진짜. 500 하지 않나? 아니 그거는 그거 진짜 비싸. 신놈아 500 컴퓨터 하나 컴퓨터 맞추는데 뭐 한 돈 1,000만 원 들어갈래? 네가 뭐 유튜버야? 어? 보겸이니? 어? 그 보겸은 그 정도 쓸 걸. 어쨌든 무경. 유튜버들은 돈 진짜 많이 써서 컴퓨터 맞추더만 몇 천만 원대로 맞추던데. 어쨌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 메모리 가격을 전부 다 어디서 그 메모리를 선점해가고 있냐면 AI 센터에서. 네? 지금 너희들 모르겠지만 AI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각 나라마다 엄청난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뭐지 자원 용역을 엄청나게 지금 흡수해가고 있고 막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이제 그 자원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진짜. 얼마나 앞으로 유용하게 써먹을 것 같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겠냐 생각을 해봐. 너희들 앞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AI. AI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명령어를 내리느냐에 따라 이 활용의 천차만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수준이 좀 높고 퀄리티가 높게끔 해야 잘 사용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잘 사용해라, 알겠냐? 그 AI라고 자꾸 뭐 나는 학생이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 선생님들이 못 쓰게 해요 자꾸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숙제나 이런 거 말고요. 다른 거에다 좀 잘 이용. 선생님은 AI 없이는 못 삽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 네이버에다가 쳐서 쳐서 이렇게 알아봤었잖아 검색을. 요즘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다 얘기해. 예, 요즘은 그냥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 그 어찌됐든 문제 같은 경우도 가끔 AI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풀이 해주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세요. 괜찮습니다. 걔네들이 뭐 문제 같은 거 찍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원리부터 쭉 한번 설명을 해주고만 그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AI가 절대 교사는 교체 못할 것 같아. 교사들. AI 잘 가르치던데. 그게 아니라 그 기계적인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이 감성. 티칭이라고 하는 건 감성이라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 예, 인간 대 인간이죠. 커뮤니케이션. 전세.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사로운 이런 대화 한마디 한마디로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감정 간의 관계들, 너희들의 성취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지, 그지? 이런 것들은 아직 AI나 로봇들이 하기에는 조금. 이게 예전에 한때 그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그 영상 있잖아. 수업이 영상으로 대체되는 시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다 끝났다. 그 끝났다. 모든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로 이제 선생님들은 다 끝났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다들 이제 짐 싸야 된다 그랬는데 역전돼 버렸어요.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죽어버렸어요. 인터넷 강의가 죽어버리고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이 훨씬 더 강화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더욱더 그걸 강하게 했던 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그 온라인 방송의 폐해를 느꼈거든 사람들이. 애들이 개병신이 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의 이제 폐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아무튼 9번에 다시 갑시다. 쓸데없는 얘기 좀 했는데요. V라고 하는 속도로 F를 가해서 이동거리 S만큼 이렇게 끌고 갔더니 H만큼 높이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분석을 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R자 힘을 작용해서 S만큼 당겼을 때 최종적인 속도가 V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처음에 멈춰 있다가 V로 움직였다. 그럼 평균 속도는 2분의 1V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가 볼게요. 기억.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FS만큼 증가한다 그러는데 FS가 뭐지? FS가 뭐야? 1. 그렇죠. 위에 외력이 이 물체들에게 해준 일의 양에 해당되지, 그지? W는 FS. 근데 아까 그 일의 양이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저번 주 수업에서? 일의 양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렇지. 공급하는 에너지. FS는 공급하는 에너지의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력이 이 물체에게 FS만큼 에너지를 공급해 줬으니까 당연히 AB 물체는 FS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면 되기 때문에 기억은 볼 것도 없어. 일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동그라미 칠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C이 A의 한 일은 3분의 FS다 그러는데 C이 A의 한 일이라 C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텐션이라고 하는 요 장력을 통해서 A를 끌고 가고 있는 형태일 건데 이걸 구하려면 일단 텐션을 구해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텐션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예전에?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가속도의 크기는 A는 M분의 F 해주면 되는데 M은 지금 M, 2M이니까 줄로 묶여있으니까 같이 움직일 테니까 3M으로 잡으면 되고 힘의 크기는 F로 잡아주면 되니까 3M분의 F 요것이 지금 이 물체의 가속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A가 지금 받는 R자 힘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가속도에다가 뭐 해주면 돼? M 곱하기 3M분의 F라고 하는 가속도를 구해주면은 얼마가 되냐? 3분의 1F라고 하는 R자 힘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3분의 1F가 얘가 받는 알짜 1의 크기가 돼요. 마찰력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마찰력 있냐 없냐 이거? 없어요. 없어. 여기서 발생되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물체는 요것만 받고 움직이는 상태이니 이게 뭐라고 봐도 돼? 텐션의 크기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그래서 니은은 3분의 1F만큼의 힘을 받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S만큼 이동시켰으니까 3분의 1 FS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맞잖아.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한 게 아니라 지금 텐션이 한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3분의 1F 곱하기 S 그러니까 3분의 1 FS 이게 맞는 말이죠. 니은은 맞는 거다. W는 FS로 구해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만 판별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뭘로 해주면 되지? 아까 했던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생각했던 논리인 FS 공급한 에너지가 두 물체에 공급되는 에너지니까 두 물체 증가한 에너지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증가한 에너지는 뭐하고 뭐야 지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증가했잖아. 네. 그걸 정의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서 2S는 일단은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으니까 2분의 1에 n 플러스 2m의 v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고 위치 에너지도 증가했으니까 n 플러스 2m의 gh 높이가 h만큼 올라갔으니까 자 요것이 이제 증가한 위치 에너지. 자 방정식이 나왔죠. F, S 다 책에 정의되어 있는 물리량이고 요것만 미지항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V는 구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루트에 3n분의 2fs 마이너스 2gh 요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h가 요게 이거구나. 대문자구나 지금 문제.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디귿은 이게 아니라 3n분의 2fs만 나와 있으니까 디귿은 틀린 거죠.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아까 했던 거죠. 그죠? 용수철 이렇게 있다가 같이 찌그러지다 한꺼번에 탁 튕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아까 했었던 거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근데 가속도 구할 때 중력을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이거? 네. 다 고려한 거잖아 방금. 그냥 F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3n분의 아 그러니까 F에 대해서 G는 동일한 항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 시범 풀어봐라 빨리.
끝났냐? 아직. 답이 없어? 선생님 이렇게 눌렀다 하면 탄성력이 똑같잖아요. 탄성력은 똑같지. 에너지도 똑같아요. 에너지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지.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힘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때 속도가 달라버리잖아, 그지? 질량에 비례해서. 네. 그래서 전달된 에너지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이도 달라지잖아, 그지? 올라가는 높이도. 이 문제의 핵심은 분리되기 직전의 속도를 알아야 돼, 얘네들이. 고민 좀 해봐. 머리 좀 쥐어짜봐라. 시간 충분하다 오늘. 어차피 에너지 파트 끝내고 오늘 연력학 파트 그 이론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아니 연력학을 막 심각한 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번 책은 연력학이 어렵게 안 나왔더라고. 다행스럽게. 사무실 갔다 왔지. 왜? 허리 아파. 오늘 수업도 35분밖에 안 남았대. 기분 좋고. 풀었냐 영주 씨? 모르겠다고? 왜 모르지?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도가냐? 괜찮으세요? 너무 직설적이고. 중력만 하는 거야? 중력은 어차피 두 물체인데 G라고 하는 가속도는 동일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아 진짜. 상세 그냥 고려 안 한 거야. 어차피 기능은 기능밖에 같이 다 빠지니까. 왜냐면 이제 외력만 비교해도 충분한 거야. 같은 기능.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 이미 50N이라고 하는 힘을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하는 거야. 정질이 그렇게 비춰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큰 일이 있고 막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상태로 해서 그래.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안 되냐? 진짜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1분 후에 같이 풀어보자. 아. 아. 기억이. 아, 이 지우개야? 네. 오, 기억. 다 보게 됐대요. 네? 다 보게 됐네. 민족 이건 뭐야? 원래 그 기계 민족으로 지금 10분에서 운동량 잘 들어서 성립해요. 기억을 많이 알아가고 운동량 부는 거 좋아. 기억이랑 지금. 옆에?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자고? 성립하겠는데 기억이랑 지금. 근데 운동량 보존을 안 풀었어요. 이유는 없네. 속도를 구할 수가 운동량 있어요. 보존은 뭐냐면 분해를 이용한 거죠. 그래도 5번은 그래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이유는 새끼야. 그리고 그 충격량의 크기가 같이 가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그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가 그러니까 요건데 지금 또 맞아요. 그 개념인데 그 개념 쓰면 더 복잡해. 그냥 마지막에 와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기억은 무조건. 에너지 관계로 이 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어.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구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 문제는. 그래 그래. 풀었다고. 응? 속도는 구했는데 모르겠어. 아 진짜 똑똑하면서 속도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아까 그 무엇이 운동량 고전의 논리 있잖아. 파리처럼 수경량이 같다며. 개구리 틀을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답은요. 5번. 어떻게 알았지? 5번입니다. 5번. 논리적으로는 무조건 5번이 수학적으로. 근데 5번이 맞긴 해 무조건. 아 그래? 기억이 아니면 디귿도 아니고 기억이 아. 아니면 디귿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거야. 그냥 명제로 이제. 기억. 같이 해봅시다. 뭐 그렇게 고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이 질량이 안 나와 있어. MA가 그지? 네. 질량이 안 나와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뭐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냐면 얘놈들이 여기서 분명히 같은 충격량을 받았단 말이야, 그지? 네. 용철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힘을 받고 같은 시간 동안에 받았기 때문에 FT 같은 충격량을 받은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그리고 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지금 얘네들이 VA, VB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게 됐을 건데 그때 그 속도는 얘네들이 가지게 되는 최종적인 위치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치? 그래 안 그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화된 상태니까. 그래서 얘 처음에 이 VA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V 2분의 1에 질량이 MA라고 하면 될 거고요. MA에 그 다음에 VA도 모르니까 VA의 제곱은 얼마야? MA의 G의 H. 요게 이제는 처음에 요 에너지 보존에 대한 식으로서 쓰면 이제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2분의 1에 m의 VB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mg의 EH 이렇게 하면은 뭐의 크기를 유추해낼 수 있냐면 VB의 크기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VB의 크기를 유추해내면 얼마가 되느냐면 2분의 루트 GH 요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그러면은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잠깐만. 얘가 MGH만큼 올라갔 아니 MGH, MAGH. 아 그럼 요것도 됐네. 요거 약분 처리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이제 VA도 나온단 말이야 이거. 얼마로? 루트 루트 EGH. 여기까지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이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 두 물체가 처음에 운동량은 다 0이거든요. 처음에 멈춰 있다가 시작했잖아, 그지? 용초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 속도가 0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결국은 이 속도에 대한 질량값을 곱한 게 충격량에 해당돼.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되잖아. 맞냐 안 맞냐? 네. 그게 같아야 된다니까. 즉 MA의 루트 EGH 한 게 요거 얘가 질량이 M이니까 M에다가 2 루트 GH를 한 게 같아야 돼 지금 이게. 그러면 A 나오잖아.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MA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야. 루트 2m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일단은 기억은 판별이 가능하죠. 그럼 기억은 A의 질량은 루트 2m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분리되는 동안 용수 처리 A의 한 1의 양을 WA, B의 한 2의 양을 WB라고 했을 때 그때 그 B 값은 1대 루트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거리. 방금 얘기했지만 분리되는 동안 얘네들이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지? 여기 있는 에너지가 뭐라고 봐도 돼?
여기 있는 에너지가 뭐라고 봐도 돼? 높이. 공급받은 에너지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자신이 이 영수철로 받은 공급받은 일의 만큼 그 양으로 높이 위치 에너지로 모두 전환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제 그 논리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질량을 다 구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각각의 mgh 값 다 구할 수 있어 이거. 맞지? 그러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니은은 WA 값은 얼마야? WA 값은 루트 2m이니까 루트 2m의 GH H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지? 요게 이제 WA 얘가 받은 일의 양에 해당되는 거고 WB는 그렇지 얘는 2m이니까 2mg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1대 1대 루트 2로 해주시면 되죠. 그죠? 네. 이게 니은의 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 분리되기 전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얼마냐 그랬는데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는? 일단 위치에는 분명히 얘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두 놈한테 각각 요만큼씩 공급해 줬어. 그래 안 그래? 결국은 아까 얼마만큼 저장돼 있었다는 얘기야? 요 두 개의 합한 에너지만큼 저장되어 있다가 얘네들한테 각각 이만큼씩 나눠준 겁니다 에너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답은 그래서 요 두 개 합하면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2 mgh 그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디귿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역학 파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거. 이 이후에 뭐만 남았냐면 그 연력학만 남았습니다. 연력학. 연력학. 연력학 파트는 되게 짧아. 금방 끝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론적인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오늘 간단하게 이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라고? 뭐 어디가 가도 되냐고? 저 친구한테 질문할게요. 친구한테 질문해도 된다고? 질문해도 되냐고? 그걸 왜 물어봐 친구한테? 단순 뭐라는 거야? 자, 열과 에너지 보존 파트에서 이번에 이제 열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핵심적인 것만 따지면 여기서 그 열전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에너지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너희들한테 이미 알려줬어. 빅뱅 원리랑 그지? 예전에 그 가속 팽창 시키는 그 뭐지? 빅뱅 원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그 뭐냐? 그 호일의 무슨 정상 우주론인가? 그거 비교해서 해줬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에 대한 그 배경은 다 깔아줬고요. 그러니까 저 에너지 전환만 일어나는 상태로서 이제 그 기본적인 너희들의 그 에너지에 대한 관념은 다 잡혀 있을 테니 이것만 각오합시다. 열과 일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지, 그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줄열 실험입니다. 줄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줄이라고 하는 건 줄은 이제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열량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을 갖다가 이제 외부로의 열 출입을 차단시키는 이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다가 물을 넣고 회전 날개를 넣어놨어요. 물과 회전 날개를 지금 그림에 보이지, 그지? 이런 통에다가 열량계 안에다가 이 내부에다가 막 날개를 막 달아놨어. 이렇게 날개들을 여러 개를 막 이게 달아놓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 줄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 같은 걸 매달아서 추의 이 낙하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요 안에 있는 요 날개 회전 운동으로 이제 바꿔준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됐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전환 관계가 여기서 이제 이 프로펠러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이런 실험을 좀 진행했었는데 이런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를 알아내거든. 물론 막 그 온도가 막 엄청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걸 관찰할 수 있었는데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물에다가 뭘 공급해 줬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올라간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쓰거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써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 근데 이것이 우리가 또 역학적인 에너지에서는 이런 열 에너지 단위를 안 쓰고 뭘 썼냐면은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줄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많이 썼었단 말이야. 또 이 실험을 통해서 줄과 칼로리에 대한 관계를 알아낸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1줄은 몇 칼로리냐 또는 1칼로리는 몇 줄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실험에 대한 내용이 이걸 통해서 알아낸 거지. 알아낸 거거든 이게. 이걸 이제 줄열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는 JQ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1칼로리가 얼마나 사실을 알게 된 거냐면 4.2줄 정도에 되는 에너지 관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줄열. 그러니까 칼로리 개념은 어디서 많이 쓰니 너희들? 밥 먹을 때 화학에서 많이 써. 화학에서. 그래 안 그래? 맞잖아. 화학에서 많이 쓰지 않아? 칼로리 한 단위? 역학에서 칼로리 쓰냐? 아니요. 잘 안 써. 우리 물리학에서는 칼로리 한 단위보다는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를 많이 썼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화학에서는 같은 에너지라도 열을 많이 다룬단 말이야. 화학에서는 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열 에너지의 단위로서 칼로리라는 단위를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둘 다 이제 에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열량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에너지 관계에 대한 이런 단위 환산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 환산을 이 실험을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대략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된 실험이 줄열 실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칼로리가 몇 줄이라고? 4.2줄이라고. 그러면 1킬로칼로리는요? 4,200. 그렇지. 이게 4,200줄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되는 이런 단위 환산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세계는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온도와 열이에요. 온도와 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 때 이미 다 정의가 됐지, 그지? 네.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차고 따뜻한 정도로 수치화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온도라고 부르는데 이 온도의 단위가 크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지, 그지? 섭씨, 화씨, 그 다음에 켈빈, 절대 온도라고 부르는 켈빈 온도. 이 세 가지를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책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섭씨 온도가 이제 절대 온도 나와 있는데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이건 좀 알고 있읍시다. 섭씨 온도는 0도 1기압에서 물의 끓는 점을 100으로 잡고 어느 점을 0으로 잡아갖고 100등분한 거잖아, 그지? 근데 켈빈은 뭐야 그러면? 영하 273도요. 영하 273은 뭐? 0켈빈. 그걸 0켈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그게? 절대 온도라고? 물체가 그게 왜 절대 온도라고 생각해? 물체가 질량을 가질 수 있는 최소 온도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는데 계속 낮추다 보면은 0에 가까워지면서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그 법칙? 샤를의 법칙. 화학의 무슨 법칙?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 뭐였지? 압력이 일정하고 질량수가 일정할 때 온도랑 부피는 서로 비례 관계 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물질 1도를 갖다가 아니 1kg을 부피가 처음 부피에 1도를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 그걸? 아니 1도가 아니지. 1도로 상승시킬 때마다 그 부피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지? 273분의 1씩 증가한단가? 그럴 거야 아마 그게 샤넬 법칙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기를 1도 높이면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걸 역으로 환산해 보면
273분의 1씩 감소한다는 뜻이고,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소 부피로 따지면 최하 영하 273도까지 외에는 그 이상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인간이 273도에 도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과학적인 기술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떤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뺏으려면 어떤 좀 조건이 있어야 되는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그 과학 기술로는 270도가 한계입니다. 영하 270도가 그 이상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하 273.15도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 모든 분자 운동이 완전 멈춰버리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대 온도를 0으로 잡는 건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모든 분자 운동이 0이 되었을 때, 그지?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온도가 예상치가 영하 273도 정도 될 건데, 그럼 그때를 절대 온도 0으로 잡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게 켈빈 온도란 말이죠. 하여튼 그 개념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는 온도 간격이 어떻다 그랬지? 270.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눈금 한 칸의 간격은 섭씨 온도나 절대 온도나 똑같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섭씨 온도를 구할 때는 그 어떻게 구한다고 되어 있냐면, 섭씨 온도 그 켈빈 온도를 구할 때는 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해가지고, 그지? 켈빈 온도를 환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지? 거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아무튼 상식적으로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세 번째,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개념은 뭐냐면, 모든 물질들은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배웠어,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던,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던, 기체 상태를 이루고 있던 그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고유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야. 고체라고 하면은 대충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진동과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배웠을 거고, 그지? 액체라든지 기체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선 운동도 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입자의 운동 에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입자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물질들도 기본적으로 그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들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합을 그 물질의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통틀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다야. 별거 없어.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면은 U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큰 대문자를 써가지고 U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부 에너지다. 이 내부 에너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것의 합을 갖다가 토탈을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런 내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어떨 것 같아?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 그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건 없고요. 내부 에너지하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템퍼레이처 사이에서는 서로 비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법칙을 하나 배워야 되냐면 바로 연력학 0법칙하고 연력학 1법칙, 제1법칙에 대한 부분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사실 연력학 법칙은 1법칙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1법칙. 1법칙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어떤 법칙이냐면, 어떠한 물체에게 이 Q는 이제 열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이게 이제 어떠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얘기냐면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그지? 그래 안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란 말이야. 당연히 열을 공급해주면 그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그것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피도 커져. 부피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외부계에 일을 해주는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유체역학이나 하든지 아니면 연력학에서는 그 일이라고 외부로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주변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일의 형태로 전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떠한 부피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공간에 원래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놈이 열을 공급받아 가지고 부피가 이렇게 이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피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입자의 운동 상태가 이제 활발해지다 보니까 부피가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부에다가 일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부라고 가정하면 이 바깥쪽이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외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쪽에다가 일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살짝. 살짝?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일의 형태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냐? 모르겠어. 알 것 같다고? 이게 참 관념적으로 나는 그냥 그렇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가 지금 부피가 커졌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부피가 커졌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의 형태를 외부계에다가 그 에너지를 부피가 커지는 형태로 전달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냐? 어렵나 이게? 이게 이제 외부에다가 일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것이 이해만 되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 이게. 외부계에다가 일을 해준다. 그럼 반대로 부피가 축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외부가 내부에다가 일을 한대요. 응? 외부에서 일을 내부에 일을 해줬다. 내가 부피가 팽창하는 건 외부에다가 일을 해준 거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외부가 나에게 내 기체에게 일을 해주는 거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의 입출입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외부에다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내가 부피를 팽창시키면서, 그지? 그래 안 그래? 외부계에다가 부피가 팽창하는 이런 형태로 일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려면 FS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힘을 줘야 되고 이동거리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게 일이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어떠한 물리학적 의미인데 이런 걸 외부계에다가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이게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 반대로 그 외부계는 그 힘에 의해서 부피가 수축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수축된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 실제로. 이 안쪽에 있는 이 내부에 있던 이 에너지의 일부가 외부 쪽으로 이제 전달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갖다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걸 연력학에서는 외부에다가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정 안 되면 애워야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이해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이런 형태를 외부에다가 일을 하는 형태라고 얘기한대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 푸는데 너희들은 뭐만 알면 되는 거냐면 외부로부터 또 다른 제 외부로부터 이 기체에다가 열을 공급해 주게 되면 이 열이 딴 데다 쓰이는 게 아니라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두 번째는 누구에도 시킨다고? 누구에게도 전달한다고? 외부 계에게도 이 에너지를 전달시켜 준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연력학적 일법칙은 뭐냐면
그러한 기체나 아니면 물질들에게 Q라고 하는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델타 U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일어난다고 외부 계에게도 일을 해주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거 되게 고민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기체 같은 경우는 그지? 기체 같은 경우는 열을 공급해주면은 부피가 막 이렇게 팽창하거든. 이 부피가 팽창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부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외부에다가 뭘 가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힘을 가해주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힘과 함께 뭘 해준 거냐면 이동거리를 가지게 해주는 현상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 기체가 외부에 있는 또 다른 기체에게 일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 같아. 그래서 부피 팽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일의 형태로 전달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자꾸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냐? 자꾸 들으니까 계속 들으면 이해가 돼. 나도 모르게 그냥 그지? 그래 안 그래?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잖아. 아니 그렇게 정의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이게 연력학제 1법칙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은 일종의 어떤 법칙이기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일맥상통합니다. 연력학제 1법칙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형성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정의를 하고 보니까 이것보다 우선되는 법칙이 하나 더 있었던 거야. 이것보다 우선되는, 이것보다 사전적으로 먼저 정의돼야 하는 법칙이 하나 그때서야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정의가 된 다음에 일반화 돼버렸단 말이야.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법칙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 법칙의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태어나냐면 연력학 제0법칙이 태어나. 영법칙이 태어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응? 마이너스 1번. 맞잖아, 그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 이런 거라면 연력학 0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이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A 영역, 여기가 이제 B 영역, 그리고 이 두 영역은 이게 이제 단열벽이라고 부릅니다. 단열벽. 무슨 뜻이야? 단열벽은 열을 차단하는 벽이란 뜻이거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건 이제 전도벽이라 그래가지고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벽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영역인 C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연력학제 영어는 뭐냐면 A하고 C, A와 C가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A와 C가 요거 두 개가 이제 열평형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높은 곳에 있는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이제 이동되는 것을 이동하다 보면 더 이상 온도가 같아져 갖고 더 이상 열 에너지 이동할 수 없을 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네. A와 C가 열평형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B와 C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A와 B도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게 연력학제 0법칙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냐? 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열의 이동에 대한, 열의 평형에 대한 조건이 사전적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성립시킬 수가 없어. 열의 어떠한 그 기본적인 열평형 조건이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열은 더 이상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열평형 조건을 사전적으로 미리 깔고 가지 않으면 에너지 보존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벽이 좀 더 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벽 뚫고 내려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맞네요. 네. 그림이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야만
이게 이제 연력학 영법칙으로 사전적으로 먼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일법칙이 정의되었다. 참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볼펜 빌렸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연력학체 영법칙과 일법칙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열의 이동이라고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가 나와 있지,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 다 배웠어, 안 배웠어? 이미 중학교 과정 때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지. 모르겠다. 아, 핸드폰 그 핸드폰. 뭐라고요? 핸드폰 위에 있어. 핸드폰 가져가야 돼? 아, 맞다. 그러면 엔트로피 설명해 줄까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4분 만에 엔트로피를 네, 3분 만에 설명이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지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그 연력학제 2법칙이랑 그다음에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연력학에 대한 기본 이론을 조금 더 완성시키고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열의 이동에 대한 그 열의 방향성, 열이 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엔트로피라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